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노벨 감동상입니다. 오늘은 1968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포항제철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사랑했던 그와 포항제철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박태준 회장과의 만남과 동행까지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지금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할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큰 애국자는 아니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 갖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68년 11월 12일 이른 아침, 포항 상공에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착륙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 허허벌판, 황량한 모래밭에 임시도로만 겨우 나 있는 곳이었죠. 누군가 방문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현장 책임자는 경찰서장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곧 도착하신다는 연락이었죠. 착착한 표정의 대통령은 현장 사무소 2층으로 묵묵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건설 현장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대통령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남의 집 다 헐어놓고 제철소가 되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대통령은 그토록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을까요? 그리고 그 황무지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철강 대국의 신화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시작점, 영일만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하나도 이길 수 없었던 대한민국.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 국가 경영을 맡았을 때 남북 대결에서 이기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을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높았습니다. 전기 생산량도 북한이 앞섰고 쌀 생산량도 북한이 남고 수출도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철 생산량은 남한이 북한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철이었을까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생각해 보십시오. 1889년에 세워진 이 탑은 사실 프랑스가 자국의 철강 산업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과시용 건축물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산업은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철강 산업의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 강대국의 서열이 달라졌죠. 철이 있어야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중공업의 기초가 바로 철이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주 국방을 하려면 우리 산업이 뒷받침해야 된다. 산업이 뒷받침하려면 철강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철 생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에게 있던 제철소라고는 고철을 녹이는 정도의 수준이 전부였습니다. 용광로?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구경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 그리고 좌절. 1962년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종합제철소 건설을 확정합니다. 울산공단에 연산 22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세울 계획이었죠.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이끌고 온 미국 경제사절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가계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미국 측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의 철강 수요가 30만 톤, 40만 톤도 안 되는데 뭐하러 용광로를 짓느냐? 옆에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싸게 사다 쓰면 되지 않느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돈 있으면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선진국들의 눈에 한국은 그저 가난한 개발도상국일 뿐이었습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베트남 추가 파병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박 대통령은 미국 최대의 철강도시 피츠버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코퍼스 엔지니어링 컴퍼니의 회장 미스터 포이, 제철소 건설 기술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수장이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회사 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관 구성을 좀 해봐달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한국제철소 건립을 위한 KISA, 즉 대한국제제철차관단이 결성됩니다. 미국의 건설 설계사들이 중심이 되어 필요한 자금을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불씨가 켜진 것입니다. 1967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해였죠.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고 수출이 1억 달러를 넘긴 지 3년 만에 3억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철소 입지 선정 문제였죠. 공교롭게도 이 과정은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해에 진행됐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종합제철소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각 후보지의 주민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서로 자기 땅에 제철소를 가져오려고 난리였습니다. 김종필 씨는 비인에, 서정희 씨는 삼천포에. 차관도 결정 안 됐는데 입지부터 싸움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철저한 기술적 검토를 지시합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와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제철소를 바닷가에 지어야 하는데 최소한 5만 톤 이상의 배가 들어오려면 수심 510m는 되어야 하고 배후지도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나온 결론이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1967년 7월 7일 대통령에게 월간 경제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종합제철소 부지로 포항이 공식 선정됩니다. 포항에 종합제철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제철소가 들어설 자리에 살던 많은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조상을 모신 묘지 이장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천동 동네 뒤 솔밭의 공동묘지. 그때는 80%가 화장을 해야 했습니다. 정든 고향 마을과의 작별. 그러나 지금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거함으로써 국가가 발전했고 포항이 발전했다라는. 토지 수용 대상 가운데는 수녀원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의 안식처이기도 했죠. 8만 평 안에 수녀원 건물 35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사 간다는 말에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너무 섭섭해서. 그 소리를 들은 수녀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장래를 내다보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수녀원은 이주를 결심합니다. 손녀들이 기와장을 올리고 벽돌까지 직접 옮겼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한 진통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한 진통이 모두 끝났다고 여겼던 그 순간 한국 정부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차관 도입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의 의뢰로 한국 정부의 차관 요청을 심사한 세계은행이 한국종합제철소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제철소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기가 돈이 많이 들고 기술도 없고 바로 옆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강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걸 싸게 사다 쓰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할 거 뭐 있느냐. 게다가 미국은 터키와 브라질에 제철소 자금을 줬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용광로를 잘못하면 미국이 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때가 1968년 11월 12일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날입니다. 대통령이 예고 없이 포항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집은 다 헐었는데 차관이 무산됐으니 이건 남의 집 다 헐어놓고 제철소가 되긴 되는 거야? 대통령의 그 탄식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당시 정부는 왜 그토록 무모한 사업을 강행하려 했던 걸까요? 약 820만 제곱미터의 황무지라는 커다란 숙제만 남기게 됐습니다. 자금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했던 종합제철소 건설.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은 박태준은 미국 피츠버그로 향합니다. KISA 대표들을 만나 차관 협조를 절실히 요청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철강업에 투자도 안 하고 기술도 제공 안 한다는 결론을 받아들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박태준은 하와이에 들렀습니다. 하와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와이 거주 일본인들을 보고 말이죠. 대일 청구권 자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일종의 배상금이죠. 당시 쓰고 남은 대일 청구권 자금은 농림수산 부문에 사용하기로 한일 간의 합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민생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피와 땀의 대가인데?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산업용 대형 프로젝트에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그 하와이 구상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하지 않았으면 포항제철은 주민들만 다 내쫓은 채 그 상태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일본과의 협상,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1년여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안보까지 걸린 일이라며 일본 측을 설득합니다. 결국 자금 확보는 물론 상업 차관과 기술 협력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계산이 있었습니다. 한국 스스로 철강을 생산해서 여러 가지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게 되면 한국 발전에 따라서 일본도 그만큼 득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과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마침내 역사적인 제철소 착공식이 이루어집니다. 1970년 4월 1일 대한민국의 도약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68년 4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창립됩니다. 34명의 창설 요원들은 제조, 판매, 회계 등의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이들이었으나 제철소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박태준 사장님 외에는 용광로를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 공대 나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용광로 구경도 못한 분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종합제철을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이 중책을 맡겼을까요?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던 박정희에게 제자 박태준은 매사에 절도 있고 뚝심 있는 후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에게 대표적인 국영기업 대한중석을 맡긴 것도 박태준이라면 문제점을 해결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박태준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대한중석을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부터 박태준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참모를 했는데 일을 시키면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무 소리 말고 맡아줘. 50여 년 전만 해도 포항 영일만은 온통 모래밭이었습니다. 형산강 양옆에는 갈대밭과 늪지대가 질비했죠.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모래 벌판은 사막을 연상케 했습니다. 바람이 강할 땐 보안경 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보안경을 써도 눈에 먼지가 비집고 들어와서 제철소 덕분에 포항 안과 병원이 성업한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에 있는 처녀가 시집을 가려면 모래 3마를 먹어야 시집 간다. 시멘트 포대에 구멍을 뚫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바람 불고 모래가 휘날리는데 시멘트 부대를 쓰고 현장을 걸어 다니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포철 역사에서 선사시대로 불리는 그 시절, 당시 근로자들의 안식처는 허름한 2층짜리 건설사무소가 전부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독일 장군 롬멜의 이름을 딴 롬멜 하우스. 인력과 장비의 숙식을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모래 벌판을 헤매며 흙을 다지다가 담요 한 장으로 몸을 말고 한데 엉켜 잠을 청했던 휴게실. 아침과 점심은 라면과 식빵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저녁에 밥과 김치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준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설비 구매를 할 때마다 박태준은 종이 한 장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문서였죠. 이른바 종이 마패로 불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포스코 설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포스코가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때에 따라서는 정부 허가를 받기 전에도 공기를 빨리 당기기 위해
일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적에는 정부가 나중에 승인을 해 주십시오. 설비 구매 당시 정치자금 압력과 웃돈을 요구하는 관행을 우려한 박태준은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청했습니다. 어디서 돈 달라고 하면 그 돈 안 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내가 그거를 완전히 막아주도록 할 테니까 그 걱정 말고 선진국 수준의 철강업을 해라.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징표를 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사인은 이후 박태준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공기 단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건설 자금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9월까지 하루 700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라. 평소에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하루에 700세제곱미터를 꼭 쳐야 된다고 해서 24시간 전 인원이 가동됐습니다. 저녁 때 되면 아주 파김치가 되는 거죠. 사무직이야 파김치가 됐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근의 레미콘은 모두 동원됐고 건설 현장은 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진 건설 비상은 석 달 후에 막을 내립니다. 제일 마지막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고생한 직원들 전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콘크리트를 내가 직접 넣었습니다. 내가 놓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만세를 불렀죠. 일본 사람들도 참 기적적이다라고 감탄했습니다. 5개월 늦어진 것을 3개월 만에 복구했습니다. 공사의 발주에서부터 공사 시스템, 감독 시스템, 여러 면에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법 공장다운 건물이 하나 둘 자리 잡으면서 건설 현장은 활기를 더해갔지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료였습니다. 신생포항제철은 103만 톤이란 소규모로 시작하는 데다 과연 이 제철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료 공급사들은 정보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정상 가동에 들어간 제철소는 제때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제철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항제철과 같은 신생 기업이 막대한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문전박대를 당했죠. 여러 차례 원료 구매를 거절당하자 박태준은 원료 공급업체들에게 믿음을 줄 사진 한 장을 준비합니다. 포철이 지으려고 하는 제철 공장들을 모두 보여주면 좋겠지만 당시 공장의 절반은 기초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전부를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준비한 것이 영문자로 공장 명칭을 크게 쓴 간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포철의 미래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진 몇 장 현재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을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들이 속으로는 웃었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눈빛이나 영혼, 그가 가진 신념, 인간됨됨이 이런 걸 탁 보면 알지 않습니까? 포철의 비전과 박태준의 신념은 광산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호주의 벨러디 석탄 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선진국들의 대규모 철강 회사와 동등한 공급 조건이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고로 공사였습니다. 벽 모양으로 높이 솟은 고로는 내화벽돌을 치밀하게 배열해야 3000도 이상을 견뎌냅니다. 0.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죠.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화입식 전날 태양에서부터 용광로에 넣는 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명의 화입식 당일 태양광을 돋보기로 받아 지핀 불을 봉송주자가 3.2km를 달려 고로가 있는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손에 땀을 쥐며 기다려왔던 순간 제발 이 불이 용광로 화이바에 들어가서 제발 좀 잘 타다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이. 고로에 불은 붙었지만 모두들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기에 적합한 온도까지 가열되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19시간 후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건데 이 순간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황금보다 소중한 쇳물. 다음날 아침 용광로 내부에 오렌지색 섬광이 치솟는 듯하더니 용암같이 벌겋고 뜨거운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 5년을 기다려온 포철 직원들에게는 황금보다 소중한 쇳물이었습니다. 긴장. 그 다음에 뭐 잘 됐구나.
일 하나 해냈구나. 그리고선 이제 금방 우리나라도 용광로가 있는 나라가 됐구나. 국가의 큰 경사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성공을 못했다면 물론 또 계속했을 겁니다만 조업청위원회부터의 흑자라는 건 이뤄내지 못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1973년 7월 3일 종합준공식. 박정희 대통령은 공장 건설에 공이 있는 국내외 인사 15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비용의 3배인 1,200억 원이 든 이 공장은 연간 103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가지고 단일 사업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이지만 1,000만 톤 규모의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출발이다. 포항 1기 공사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공사였습니다. 연인원 3,500만 명이 단일 공장 내에 8만 2천 개 이상의 기계와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기록적인 공기 단축으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500만 달러의 건설비를 절약했고 그 결과는 철강 후발국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과 같은 철강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제철소를 우리 손으로 지었다는 자부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자금으로 자립이 되면 자립에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자본을 해서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게 그 당시 이론이었어요. 100년 하천이다. 언제 우리가 스스로 작업해서 먹고 살고 공장이 되는 일은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장이 되고 중화공업 발전이 늦어지고 대만이나 중국에 뒤졌을 겁니다. 포철의 도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꿈의 제철소는 포항제철소에 이어서 광양만에 거대한 제철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육지로 바꿔 광양만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였습니다. 1992년 10월 3일 광양제철소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박태준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찾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일관제철소 과업 완수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만든 신화. 박태준 회장께서 항상 힘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임자 뒤에 내가 있어. 마음 먹고 한번 붙어봐. 박정희 대통령의 이 말이 박태준 회장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굳센 의지, 우리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그 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 잘 받던 사람이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 두 분의 잘 맞는 콤비가 이룬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포항제철은 영일만 황무지에서 첫 삽을 뜬 지 45년.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철강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함으로써 중화공업 선진국을 이루고자 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았던 박태준 회장. 두 사람의 만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화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철강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이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불모지에서 선진국들의 냉대를 이겨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영일만 황무지에서 일궈낸 쇳물. 그 쇳물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철강 선진국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제철 보국. 제철을 해서 국가에 기여한다. 은혜를 갚는다. 포스코가 실제로 성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이라든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치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철 보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철강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이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불모지에서 선진국들의 냉대를 이겨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영일만 황무지에서 일궈낸 쇳물. 그 쇳물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철강 선진국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철강 역사, 그 시작에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 대통령이 있었고 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작은 믿음을 주는 지도자와 지도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나라와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일만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질문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입니다.